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집방송 후보를 만난다. 오늘은 강신만 후보자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우리 강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구독자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하시니까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 서울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강신만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 미래교육 추진위원장을 전에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교조 2019년, 20년에는 정교조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언론에 흔히 전교조 부위원장이라고 나오시는 그분이죠. 네네. 그러면 전교조 조합원이고 또 간부였다면 교사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학교에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학교는 북서울 중학교였고요. 아, 교과는 뭐셨어요? 교과는 체육교육을 아, 체육 선생님이세요? 네. 체육. 전 체육 잘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체육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운동장에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요새 체육 교과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은 요즘엔 뉴스포츠 해가지고 네. 뉴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활력 있게 집니다. 수업 시간에 제일 재밌어하는 게 체육 수업이죠. 아, 그래요? 그럼 주당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중학생은? 주당. 네, 애들은 교사 3시간 말고는 정도 합니다. 주당 3시간. 네, 예, 제일 재밌어하면 사실 좀 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늘어야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뉴스포츠라는 거 주로 뭐 하고 노는 겁니까? 뭐 보드도 있고 롱보드, 보드가 뭡니까?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큰 걸 이렇게 타는 거 있죠. 아, 그걸 학교에서 탑니까? 체육 시간에? 재밌겠네요. 제가 개발해서 했습니다. 직접 개발해서. 선생님이 개발했다는 건 수업을 교재로. 북서울 중학교 네.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드를 개발해서 체육 수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혁신적이네요. 네. 좋다. 스케이트보드도 하고 네네. 프리라인 스케이트보드라는 것도 있고 요즘엔 뉴스포츠가 워낙 많아서 네. 애들이 이제 요즘에 공부보다는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뛰고 놀고 그리고 그 새로운 뉴스포츠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숨통 같은 역할을 체육 수업이 해주겠군요. 그렇습니다. 체력, 뭐 단련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전에 미래교육추진위원장을 하셨다는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신 겁니까? 혁신 미래교육 추진위원장이고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 자문기구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희영 교육감 때요. 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5개 분과로 해가지고 기초학력부터 뭐 학교 자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동, 난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풀기 힘들었던 그동안 조희영 교육감 때 풀기 힘들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연구자 한 57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정책 완결을 해서 이제 조희영 교육감께 전달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 전달하는. 그럼 교육청은 받아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희영 교육감을 4글자로 혁신교육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혁신교육의 밑그림을 그린 책임자 이렇게 소개하면 틀리지 않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로서는 영광인데 그런 역할을 직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난독 난사는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소위 문해력이 떨어지고 계산 잘 못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특수한 영역에서 좀 전혀 숫자 개념이 아예 없고 혹은 읽는 것이 아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학생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어떤 책임으로 이걸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안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공을 들여야 되겠나요? 공을 들이고 이제 국가는 거기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거기를 난동 난산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난독 난산이 있으면은 대개는 이제 밖으로 외부로 빼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그거를 치료하거나 그걸 교정해서 이제 학교로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학부형들이 되게 싫어해요. 학부형들은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뭐 명칭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 효과도 있고 뭐 장애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 짠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학교에서 그런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시스템을 갖거나
혹은 교사를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낸 거죠. 고맙네요.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맙고 그 체제가 이제 품어주고 또 그 쓸만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 난동 난사는 이제 좀 심각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요즘 교육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3일, 뭐 사흘,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의구심도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이제 학교 수업할 때 네. 수업 참관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뒤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갑자기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비단이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잠깐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 친구가 실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요? 아니면 아니 진짜로 그렇죠. 조크가 아니고? 네, 조크가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실크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해서 비단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문해력은 많이 부족하죠. 현재.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연구 과제도 우리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높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이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사실 문해력을 높이기가 안정시키거나 급격하게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부터 문해력 훈련을 좀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저기 도봉중학교 혁신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냈던 것은 이제 1, 2학년의 학부모와 담임들이 다 합의합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담임들이 다 있잖아요. 담임들이 합의해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직접 읽어준다. 그러니까 읽어라가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 속에서 읽어주는 것을 짭니다. 합의해요. 합의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책을 학교에서 제공해서 이런 책들은 반드시 읽고 그 후기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했어요. 그럼 부모도 집에서 책을 읽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읽거나 읽어주거나. 품은 좀 들겠군요. 품이 듭니다. 품이 안 들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어줌으로써 꾸준히 1년 뒤에 그 문해력 향상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문해력이 높아졌거든요. 결국은 어른들 문제였군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른들의 문제가 있었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읽어라 혹은 해라 또는 뭐 어디 학원을 보내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마음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전혀 문해력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건 정말 확산해야 될 거네요. 서울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선생님이 좀 품은 들지만 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동화 이런 거겠죠. 뭐 교과서는 읽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같이 읽을 때 아이들의 문해력은 1년 만에 2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 해봤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해본 게 되게 중요해요. 해보고 또 체험해보고 그러면은 교육에서 시행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우리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되겠다고 지금 출마하시는 거죠? 네. 그 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선생님이 교육감이 되셔야 하는지. 이 교육감의 자리가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짤막한 몇 마디로 뭐 출마를 할 변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3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자살률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아마 작년에 2023년에 서울에서만 학생이 몇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혹시 통계를 모르시죠? 네. 100명이 서울에서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에서 교사가 또 2023년에 몇 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모르시죠? 네. 그것도 100분이 넘습니다. 교사는 전국을 할 때 100명, 학생은 서울만 할 때 100명. 작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진보 교육이 한 10년 동안을 꾸준히 해오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10년 전으로 학교를 상상해 보면 금방 아마 이해하실 텐데 학교는 많이 발전했거든요. 진전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렇다는 거죠. 시설도 그렇고 네. 뭐 학생들의 자유로움도 있고 교사들의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서 좀 벗어난 것도 있고 교사 역량도 발전했고, 역량도 발전하고 네. 수업 역량도 발전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왜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렬이 계속 되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그 죽음 뒤에는 더 이 죽음을 만드는 거대한 어떤 구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 구조에 대한 명확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경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싶어서 제가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출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확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뭐 심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어떤 교사가 100명이 정옥적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서울만 100명의 학생이 죽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신호고 뭔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막아세우시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잔인한 경쟁 교육이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잔인한 경쟁 교육은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죽음으로까지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가 행복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좋고 그리고 뭔가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성을 느끼고 그러면 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육은 동료들과 경쟁하게 하고 옆에 있는 애에게 계속 이겨야만 자기를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계속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를 가지고 재고 그리고 계속 성적을 압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장착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내몰리면서 그런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뭐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입시 잔인한 경쟁 교육 아닌 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대학 구조가 온전한 상태에서는 사실 교육청 단위에서 노력하는 건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라는 건 이제 어떻든 자기 초중등 교육을 통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일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이게 위에서 계속했던 어떤 시스템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개혁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감 역할은 국가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그리고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청와대, 국회 그리고 교육감들, 대학 총장들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 번씩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역할들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로스쿨,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의대고 물론 문과, 이과라는 고등학교 때 정해지지만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존재 이유가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기, 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쭉 서 있는 아주 단일화된 교육 체계 아니면 낙오하는 거고 제가 대충 맞게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정말 혁신적으로 바꾸죠? 다만 10명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는 어떻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국가적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잔인한 경쟁 교육이 서울시 교육청에 미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대외적 역할을 좀 교육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조유연 혁신교육 속에서 많이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넘어서서 혁신교육 어떤 시즌 2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삶을 좀 개선하는 교육 방식으로 좀 더 접근해야죠. 아니, 구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네. 중학교에 체육이 3시간이다. 3시간이나 5시간이면 그만큼 자살률을 준다. 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아이들이 그래도 숨 쉴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학교 방과 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지금처럼 학원 구조에 다 아이들이 뺏겨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잔인한 경쟁 구조가 있더라도 어떤 아이들의 그 심각한 스트레스 지수는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체육 수업에 대한 5시간 정도 한다든가 또는 방과 후에 방과 후 교장제를 만들어서 방과 후에도 애들이 거기서 학교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설들을 만들어낸다든가 학교에 학생들이 체육을 열심히 하면 여름에 더운데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아세요 혹시? 그래요? 네. 근데 뭐가 발전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어.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것들이 진전됐습니다. 진전됐고 학교의 권위주의도 많이 무너졌고 네네. 그리고 교사들 간의 어떤 그 수업 연구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교문 지도도 없어졌잖아요. 때리고 그런 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가 이제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졌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진전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조금은 이제 여전히 또 넘어가야 할 산들이 도전 과제들이 앞에 있는데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지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충분히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또는 뭐 음악실 또는 이런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동아리실들을 좀 확대한다든가 해서 애들이 좀 그리고 학교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잔인한 구조에서 조금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학교마다 그야말로 밴드 부가 하나씩 있어도 괜찮겠네요. 중학교 단위에서 방음 장치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 재밌게 놀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은. 아까 방과 후 땡땡제라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교장제였습니까? 네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는 새롭게 이제 학교가 다 지금은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 닫아서 뭐 학생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는 그렇죠. 뭐 그런 보통 게 되죠. 2-3시면 문 닫는 학교도 네. 많죠. 아예. 그래서 학원으로 가거나 네. 혹은 뭐 오락실로 가거나 뭐 PC방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고 놀만한 공간도 없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상당히 넓고 하니까 실제로 그 교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애들이 이후에도 방과 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동아리 모임을 좀 할 수 있게 제공한다든가 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또 물론 공부도 하겠죠. 도서관도 좀 개방해서 애들이 사설 도서관이 아닌 학교 도서관에서 조금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좀 와서 학교를 좀 순회하면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좀 보호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사회와 학계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방과 후에도 그렇게 학교를 개방하면 교사 출신이시지만 교사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럴 것 같은데. 교사들은 8시간 지금 현재 학생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방과 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 공간이 또 필요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어떤 제도로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자유롭게 그리고 여기서 했던 스트레스를 좀 낮추는 자기 활동들을 할 거냐. 그것에 대안이 이제 방과 후에 학교장 제도.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교장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부 교장 선생님 같은 그렇습니다. 분이 계시는 거군요. 네. 지역 인사 중에. 네. 그게 그게 이제 조례로 만든다든가 네. 어떤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는 이제 학부형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좀 학교로 좀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그 공간들을 좀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네네. 그리고 같이 또 뭐 동아리 활동도 어른들이 아빠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아이들의 정서들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또 공부도 잘합니다. 그렇게 잘 놀고 잘 뛴 애들이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네.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겠는데요. 그러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그 학교 시설이 해가지고 뭐 무슨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나 또 부모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매칭해가지고 남아서 고전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그러면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경쟁력도 생기고 어깨도 막 뿜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혁신 교육이다. 네. 이게 우문인데 현답을 해주시리라 믿고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왜 우리가 교육이라는 활동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거는 생각을 만들고 가치를 형성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좋은 가치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치가 행동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뭔가 이롭게
하는 그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그런 목적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국가 단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방향들이 이제는 좀 살리는 교육으로 하자. 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 하자라고 좀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고 또 내부로는 아까 말했던 학생들이 조희영 교육감 때 3기 때가 이제 공존의 교육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죠? 아니 애들이 커가지고 관심이 자꾸 늘 죄송합니다. 네. 공존의 교육. 네. 누가 공존하는 겁니까? 누구와 누가? 그러니까 설령 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 사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이런 것을 공존 정도 공존하는 네가 아무리 싫어도 배제하지 않는 서로 너하고 차이가 있어도 완전히 차별로 몰아내거나 배제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 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양보하고 진보 교육에 승리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죠. 그땐 경선하지 않고 양보하셨습니까? 네, 양보했습니다. 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반대 진영의 보수 후보가 조전혁 후보였는데 네. 박선영과 조전혁, 유명한 사람 조전혁입니다. 이분은 정교조 아웃이라는 슬로건을 대문짝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제의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다른 세력이라 할지라도 배제하면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것도 어떤 특정 단체를 타겟으로 한. 그래서 저는 그 후보 시절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분의 정교제 아웃이라고 써놓은 그 프랭카드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썼어요.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 문구를 변형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혹시 아세요?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 연탄재 네네 함부로 차지 마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누구에게인가 뭐 또는 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정교조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프랭카드를 써서 붙였습니다. 거기다 그대로.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런 배제 교육 갖고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땐 양보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단일화 경선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단일화 경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토론에서 그때처럼 양보하고 이러고 스스로 안 나와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후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잘 몰라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왔죠. 진보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야. 근데 제가 더 가장 적합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일단 2년 동안 좀 단련이 됐고 또 조희영 교육감 계승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진보 교육의 어떤 승리를 견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혁신 미래교육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려운 주제, 사실은 어떤 교육감들도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난제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조희영 교육감과 함께 했거든요.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혼란된 교육청을 바로 들어가 수습하고 즉각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년 지금 8개월, 18개월 남았습니다. 자녀 임기가. 자녀 임기는 어떤 뭐 특별한 큰 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들어가서 조희영 교육감이 추구하려고 했던 2년 그리고 제가 연구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어려운 난제들을 지금 같이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실현하고 싶다. 그 시간이면 뭐 시행착오를 하면서 보낼 시간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다른 후보들은 4년이면 모르지만 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배우다 보면 그냥 18개월 가버립니다. 네. 네, 관료들한테. 또 하나는 뭐 교육감 선거는 정치와 무관한 선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월 16일 보궐선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표심을 표현하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진단이랄까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교육 또 윤석열 정권 한번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다른 정치적인 것은 제가 뭐 발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교육 영역에서 본다면 제가 제일 먼저 기자회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교육 정책 그렇습니다. 탄핵. 네. 제가 뭐 윤석열 탄핵 뭐 이렇게 할 지금 그런 근데 그건 뭐 내 몫은 아니다만 내 뭐 몫은 아니고. 네. 그러나 뭐 그런 취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교육감으로서의 도전할 때는 실제로 이제 윤석열 교육 정책이 어떤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폐해를 끼친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죠. 그 탄핵시켜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정책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윤석열 교육 정책이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겠다라는 엄청난 뭐 총 예산은 1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유지비는 앞으로 계속 들어가겠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전통 방식의 이 교과서를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이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면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는가?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지금 연구 결과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5년에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네. 기억하시죠? 시행령으로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는 바로 바꿨죠. 존치시키기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공고라고 자립형 공립고를 만든다고 40개. 자립형 사립고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뭔가 다양한 학교다라고 그 이상한 다양성이라는 좋은 말을 왜곡시키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특별한 학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학교들이 남아 있겠네요. 예전에 전문 용어로 똥통이라고도 불렀던. 네. 네. 맞죠? 네, 그런 맞습니다. 학교가 되는 거죠. 네. 어떤 고등학교는. 네. 주변은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망가지는 걸 될 건가? 그러면 이 주변이 다 되면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생길 거고, 거기서 계속 성적에 대한 공부 못한 또는 뭐 이게 떨어진 학교 출신 이런 자존감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이들은 자기 몸을 긁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렇게 되고, 저는 많이 봅니다. 학교에 있으면 자기 몸을 스스로 막 칼로 난자질을 해요. 그게 자살이 아닌 자해, 자살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네. 자해요. 칼로요? 네, 문구형 칼 이런 거로? 네. 그럼 피도 나고 그럴 텐데. 납니다.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해요. 이게 이제 자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전조 아닙니까? 위험한 존재죠. 되게 위험하다고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어른들한테. 네. 그럼 어떻게 처방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실하고 네. 그 부모 상담해서 상담실에서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의사에게 보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지금 그 정신적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한 5만 몇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의료적으로 판명된 아이들만. 그런데 아직 안 가본 애들도 많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안 갑니다, 잘.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로 찍히는 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되게 안 간 아이들이 아마 거기에 10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네. 야. 되죠. 10배는 충분히 됩니다. 네, 애들이 네. 지금 얼마입니까? 700만이 넘는데 네. 그러면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 속에서는 상당히 많죠. 이게 교사하고 충돌하는 또 중요한 한 지점이에요. 네. 이 아이들은 자기 정서행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한다든가 바로 뭐 막 튀어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근데 교사들은 그런 데 대한 훈련이나 뭐 전문성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교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이지 무슨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네. 뭐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거나 정신적 상처를 들여다보거나 이런 그건 또 다른 전문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네. 감당해요, 교실에서?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아까 윤석열 정부 탄핵 얘기하다가 아니 요 얘기 끝나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아이는 네. 어떻게 감당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을
사실은 지금 새로운 이게 트렌드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이제 상당히 이런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네네. 과거에는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 건달처럼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정신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제가 하나 있었냐면 제가 학생교육부장을 하고 있을 때, 생활부장을 하고 있을 네. 때 복도에서 우연히 칼을 들고 온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를 이만한 뭐 신문지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야 잠깐 이리 와봐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이제 칼을 갖고 가요. 아이고. 얘는 이제 정상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거든요. 누군가 자기에게 눈빛을 보냈다고 그걸 찌르겠다고 집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연히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지. 큰일 날 뻔한 거죠. 뉴스에 나올 뻔했네요. 네, 그리고 이런 그건 사건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인생이 맞습니다. 망가지잖아요. 예. 중학생들이면. 예. 그런데 그런 장애 근데 학교가 교육청이 그런 현실은 있잖아요. 하여튼 아이들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작동하냐. 교육감이 되시면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대안을 만들었던 것은 네. 지금은 이제 외부로 빼서 치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교사들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반항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제압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압하려고 하면 그 정서장애 행동장애들은 제압하려고 하면 더 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정서적 장애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다르잖아요. 환자를 볼 때하고 환자가 아닌 자가 자기에게 대항할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교사가 그런 전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연수나 이런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신 보상도 해줘야죠. 지금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그런 연수를 막 적절히 받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년 연수 과정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 정서장애 행동 장애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사제를 해주고 뭐 호봉을 가산해 준다 할지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해준다 할지 이런 학교 정도가 내부에서 전문 역량을 강화해서 내부에서 해결하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학교 현장 경험에서 나오신 얘기 같아서 윤석열 얘기하다가 제가 쑥 빨려 들어와서 했는데 그래도 다시 윤석열로 가보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답들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연계시켜서 병원에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걔들 언젠가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늘 문제는 학교 안에서 터지는 거고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뭐 자공고까지 만든다. 특별한 교육하겠다. 이거 반대한다는 거죠. 예. 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붕괴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이번 교과서가 역사교과서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위안부 문제를 축소한다든가 혹은 뭐 독립운동사를 축소해서 보고한다든가 이런 친일 인명들을 좀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들도 독립기념관장도 친일 발언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내보내잖아요. 뉴라이트들의 뉴라이트들의 사상들을. 저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삼을 거라고 봅니다. 뉴라이트들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가치와 생각을 키우고 그 가치와 생각이 커지면 행동하고 그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데 아니죠. 그 출발은요.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정치도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친일 사관을 일정한 정도 뉴라이트들이 넣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그렇게 접근해 들어온다면 이걸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을 바꾸면 사상의 뭐 가치, 생각의 근본을 바꾸면 저희들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의 생각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역할이 바로 이러한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다.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뭐 과격한 게 아닙니다. 탄핵이야 네. 뭐 국민이 고위공무원에게 하는 해고 행위죠. 해고. 그렇습니다. 파면 행위니까. 저는 이런 어떤 민족적인 가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부정한다든가 혹은 거기에 피해자를 생활했던 분들을 부정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강신만 전 정교조 부위원장, 또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31년 동안 재직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하는 데 있어 적임이라고 보는데 교사들이 힘들어한다. 이게 단순히 사기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싫다. 안 할래. 또 연세 드신 분들, 30년씩 하신 분들, 나 빨리 집에 갈래, 명퇴할래. 이런 상황은 맞죠. 맞습니다. 예전과 달리. 네, 초유의 사태죠. 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니, 돈 주잖아요. 이거 내가 월급 받으려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교사가 됐잖아요. 임노동자로서의 속성도 있는데도 초임으로 오신 분들은 좀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버텨주셔야 될 텐데 이분들도 힘들다고 체력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이건 정말 희한한 사태, 새로운 사태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원인 어디서 온 겁니까? 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권에 대한 이제 침해라고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교 환경에서 아이들의 권리적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정서 행동 장애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권리의식들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 자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사들하고 부딪히죠. 교사들은 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한 방에 다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런 권위들이 이제 슬슬 사라지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직을 버리겠다고 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고 또 뭐 저는 하나하나는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뭐 인권 의식이 높아졌는데 그게 공동체적 인권, 이타적 개인주의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이기적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에 머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 자식이 예쁘면 남의 자식도 예뻐야 되는데 내 자식만 예쁜 사람들도 많고 또 얘기가 분명해지고 뭐 요구도 분명하고 아이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이걸 이제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이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사활. 네. 네. 교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교권이 무너져서 서희초 교사가 23살의 여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인재들이 교육에 들어와요, 교사로.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막 떠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많은 사표를 내고 있고. 그래서 뭐 변호사라도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고 있고. 근데 이런 여교사가 어쨌든 그 현장의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교권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교권에는 교육이 어떤 교사의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권한이 있고 네.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 있어요. 교사의 권한입니다. 이건 법적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 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권한이 무너졌다. 권한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장되는 권한 이걸 침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자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야단을 치면 우리 아이만 야단쳤다고 어떤 고발을 한다든가 아동학대로 고발한다든가 이런 풍토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죠. 만약 교사가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학부모가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 교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요? 지금은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교육청 같은 데나 지원청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교육부 네. 나서서 이걸 해결하라. 그리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이걸 법률로서 제도로서 해결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감이 없는 분들이 다 이런 곳에 있다 보니 실제로 그런 방향들을 못 잡고 헛다리를 짚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만약에 어떤 못된 학부모가 막 궁리를 해보면 저 담임이 우리 애를 안 예뻐하는 것 같은데 담임을 바꾸고 싶어. 그럼 고소 3번만 하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용이잖아요. 그럼 교육은 그 교실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당한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것 같고. 그만두고 싶죠. 네. 거기 안전장치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안정장치는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사도 당연히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로서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걸 충분한 시스템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권한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저도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내가 생활부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생활부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한데 제가 폭대위를 구성해서 폭대위에 그 아이를 올렸어요.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이런 문신한 분이 왔어요. 아, 부모가? 네. 네. 부모 아닙니다. 고숙이라고 하시더라고. 고숙이. 고숙이 뭡니까? 고숙 모르십니까? 고숙님. 고모 고숙. 고모부? 네, 고모. 어릴 때는 참 고숙이라고 했는데요. 고숙이 와가지고 네. 문을 콱 열고 들어오는 분의 1억은 저도 떨어집니다. 내가 고모부가 와서 네. 고모부가 와요? 네. 독특하네. 네. 이제 좀 덩치가 있으니까 좀 뭔가 압력이 먹힐 거라고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무술을 해서 겁은 먹지 않았는데 멱살을 해봤어요. 바로 아이고. 오자마자 네가 뭔데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냐 이렇게. 그 몇 년도의 일이에요? 그게 제가 북서울에서 생활부장 할 때니까 그때가 2001년이죠. 2021년. 2021년? 네, 불과 얼마 사태 전이네요. 전이네. 네. 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이 정도로 뭐 덩치도 있고 좀 무섭게도 생기고 이런데도 그러는데 선생님 무섭게 생기진 않으셨는데 남성이고 네, 그렇죠. 연세도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 교사가 많잖아요. 특히 네. 교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런 분이면 이렇게 막 그 문신한 이상한 아저씨가 오면 정말 그거는 끔찍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뭐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뭐 전화로 뭐 협박의 말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요. 네네. 내가 생활부장으로서 생활교육부장으로서 폭대위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올리는데 이건 그리고 피해자도 있을 거고. 네, 피해자도 있고 내 권한이잖아요. 교사의 권한. 근데 이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요. 와서 멱살 잡고 흔드는 거는. 이건 국가 공권력이 지켜줘야 돼요. 강력하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뭐 고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달래서 뭐 멱살 잡히고 내가 차 한잔 대접하고. 아이고 112 신고해서 보내죠. 형사처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이 잘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제자의 학부형이 어떤 정말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이게 참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제자를 고발하는 같은 느낌이 묘하게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고 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요. 맞아. 교사가 약간 좀 범생이들이죠. 기본적으로는. 범생이라기보다 그건 좀 너무 아니 모범생 이렇게 그러니까 모범생. 범생이. 네. 범생이 나쁜 말입니까? 뭔가 좀 지금 나쁘겠습니까? 범생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범생이 이렇게 생기가 돼서 네네. 저는 모범생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의미로 썼는데 시대가 달라지면 또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교사가 되려는 분들은 보면 예전부터 보면 착한 사람, 인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신뢰죠. 이런 게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좀 똑똑하고 삐뚤어졌다거나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교사로 안 가거든요. 절대로 다른 데 회사 가거나 돈 벌거나 이런 일을 찾아 나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체로 그 좀 균일하게 착한 것 같아요. 대충은 맞죠. 네. 사회 평균 모질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모질지 못해요. 특히 제자 앞에서는 모질지 못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정체성 같아요, 그게. 그래서 모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면도 있지만 그 상처가 교사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교직 생활도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그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습성, 속성, 그 아이를 예민하는 거잖아요, 학생에 대한. 네네. 이거는 저는 이 개인이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가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거죠, 시스템으로서. 네. 그러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인력을. 예를 들면 지금 교실에서 그런 갑자기 돌발 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겪었는데 네. 저는 여기를 찍혔어요. 아주 뭡니까? 병으로 갖고 가고 찍더라고요. 이건 유리병으로요? 뭐 콜라병으로? 콜라병인데 그러니까 바카스병. 바카스병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학생이요? 가만히 있는 선생님? 앉아 있는데 이제 뒤에 와서 그 아이는 이제
약간 특수 아동인데 어. 이 아이는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튀어나가는 그런 아이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런 아이들도 교육에서 감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사가 한 명이 그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만 보고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네. 사람을 배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공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국가는. 국가는 이제 있는 교사들끼리 해. 혹은 뭐 조금 인력 보강할 테니까 그걸로 해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교사들은 불만이. 그러면 뭐 돌봄이나 뭐 이런 분들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좀 교실에 같이 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네. 장애 유형이나 뭐 성격 네. 유형에 따라서는 야 근데 가만히 있는데 바카스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으면서까지 교사 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자괴심도 들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수업을 해요? 아니 누군가 갑자기 내 머리를 때릴 것 같다는 상황이 이렇게 딱 입력이 되면 수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평생에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거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네네 물론요. 학교는 여전히 행복한 공간들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행복이 계속 불행으로 전환하기 전에 당연히 막아줘야죠 국가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도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제 교실 수업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상 행동을 했을 때 다른 데로 보내서 거기서 뭔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 학생을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없는데 그 아이를 어디다 보냅니까? 근데 이런 걸로면 인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엄마는 너 우리 아이를 왜 거기다 보냈어? 학교가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수업권 침해해? 이렇게도 나오면 또 법률적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줘야죠. 하여튼 제가 오늘 우리 강 선생님 만나면서 계속 드는 네 글자는 안전장치 이런 말 질문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그냥 교육이 일정하게 붕괴되어 있는 또 위험한 상황 위험을 노정시키고 있으니까 안전장치 뭐 그게 매트리스가 됐든 뭐가 그게 뭐 완강기가 됐든 뭔가 하여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그런 걸 만드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새기고 싶고요. 교사 출신 교육감이 서울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태 없었나요? 직선 이후에요? 네. 다 관료 출신 정치인 그다음에 교수들이었습니다. 아, 그건 좀 약간 의아한데요? 네.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네. 이거 아니다. 네. 왜 당신들만 하냐. 당신들 그러니까. 현장도 너무 모르면서 네. 우리는 그래도 30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병으로 맞아가면서 물론 행복한 게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세요. 네. 그러면서 대안을 모색해온 교사들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도전장을 그때 낸 거 아닙니까? 네. 저희 형 교육감님 찾아가서도 진정으로 호소했고 이제 2선 하셨으니 3선은 후배에게 현장 교사들이 좀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논리가 있으니까 같이 했고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에 진보교육 승리를 위해서 양보 드렸죠. 네. 이제는 좀 교사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대안을 찾아왔던 이분들이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큰 담론만 가지고 담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큰 담론. 아니 근데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자리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정을 물론 정책적인 결정도 있고 다 있겠지만 실제로는 현장과 호응하는 현장과 호흡하는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교사들한테 강의할 때 농담으로 내가 교육감 될 리도 없고 뭐 그렇지 만약 그런 거 하면 교육청에서 가는 랜선을 다 잘라버리겠다. 문서 이런 거 억지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부담은 좀 덜해졌나요? 공문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업 교육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선생님들의 호소도 많았잖아요. 안타깝게도 혁신교육 10년에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희초 교사가 이제 그런 스스로 목숨을 버릴 때도 그 일기장을 잠깐 봤어요. 아이고. 많이 슬펐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혁신 교육을 추방했던 진보교육감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특수한 과제예요. 근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세요?
지금은 행정이 내려오는 시스템과 네. 교사들이 똑같이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생활부, 교무부 기억나시죠? 혹시 네, 어렸을 네. 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가 돼 있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 아래 교사들이 거기에 부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행정부가 분리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행정 라인에서 빼야죠. 오히려 교과부 혹은 뭐 학년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간다면 여기에 나오는 라인들은 전혀 교사들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자. 네. 완전히 분리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행정은 누가 할 거냐? 여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담 양 인력들을 좀 배치해야죠. 그러면 분리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늘 말하지만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교사들 속에서 조금 적당히 뭐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자랑질 좀 하면 아니, 자랑질 하세요. 네. 2003년도에 그 제가 중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학년부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학년부는 뭐냐면 여기서는 업무는 하지 않고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담임들이 모여서 애들만 좀 돌보자. 그러면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애들에 대해 신경을 더 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학년부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애들을 다 서로 이야기하고 까놓고 얘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선생님 맡아서 방과후 해줄 겁니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업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했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혁신 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제가 정교조면서 정교조 활동가들하고 만든 겁니다. 혁신 교육을 정교조 활동가들이 다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상공 교육감이 첫 번째 2009년에 당선됐을 때 만났어요. 가서. 경기도 교육감이었죠. 네, 경기도 교육감.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학년부가 전체적인 혁신의 중요한 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대안을 찾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조직이 관료화되고 시간을 경과하다 보면 서울시 교육청도 본부나 기관의 인력은 많아지고 필드 일선의 인력은 적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인력 진단을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중앙은 네. 전략 단위로 가야 한다고 보고 실제로 지원을 하려면 그 인원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배치돼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은 가장 학교와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에 가까운 곳에 인력들을 배치한다면 충분히 학교를 지원할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한 것이 서울시 교육청 자체가 비대하고 지역청은 소수가 대단히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청 자체를 좀 늘리면서 지금은 25개의 지역 교육청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11개에 있습니다. 11개. 근데 일반 자치는 25개죠. 구가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맞게 좀 교육청을 좀 늘리고 교육청 중앙에 있는 이 인력들을 좀 배치하면서 담당하는 학교를 좀 줄여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청이 있는 이유가 학교죠. 왜? 거기 학생이 있고 학부형이 있고 교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계시고 그렇죠. 여기가 핵심인데 아니 교육청에는 학생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교육청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직도 그렇게 편제해야죠. 네. 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금 인력과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 네. 있다. 네, 업무 다 충분하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교사 출신 교육감, 땡기네요. 아니, 저희가 서울시 뭐 교육청하고 교사 연수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희가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실사를 나와요, 현장에. 왜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그 근처 학교 교사가 나오는데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가요. 몇 명 왔나 정도, 출석부 잘 했나? 교과 내용을 볼 실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관료화가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왜 나오시지? 그리고 뭐 그분은 가라고 하니까 나왔겠죠. 방학 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바꾸고, 그래서 그 선생님도 아마 과도한, 아까 서희철 선생님처럼 과중한 업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시달리는 교사 1, 2, 3일 텐데 그걸 좀 줄여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혁신학교 하면서
업무를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는 혁신학교는 업무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편제를 해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학교는 여전히 이걸 털어내지 못해서 이중적인 좀 힘듦이 있죠. 이게. 그래서 마치 그 둥그런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뭐랍니까? 바퀴가 이렇게 4개 달린 네. 그거 사각의 바퀴로 끌고 가듯이 지금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노래처럼. 네 바퀴가 아니라 이제 사각 바퀴로 가는 네. 그 바퀴 니아까라고 합니까? 아무튼 네, 손수레, 리아카. 손수레처럼 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털어주자. 둥그런 바퀴로 만들어주자. 네. 그러면 혁신학교는 더 빨리, 더 빠르게 자기 혁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죠. 그리고 일반 학교도 또한 그렇게 혁신학교를 일반화해서 전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습니다. 거죠. 지금 교육감으로 나서신 분들이 많은데 소위 진보라고 하는 후보는 몇 분이죠? 지금 단일화에 들어오신 분들이 8분이니까 8명. 그분들이 아마 진보라고 네, 하겠죠. 그 8명 다 뭐 쟁쟁한 분들이라고 하시던데 그중에 왜 강신만 선생님, 강신만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조전혁이라는 배제 교육, 그런데 제가 그걸 무찌를 수 있는 어떤 힘은 없었고 출마는 했지만 혹시 분열해서 조희영 교육감의 공존의 교육이 낙마할까 봐 제가 또 과감하게 단일화해서 진보교육을 세우는데 공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혁신교육 추진 미래위원장을 맡아서 학교교육 준비위원장도 같이 맡아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근래에 조희영 교육감과의 정책적 공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안정화시키고 추진해 낼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적임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31년 동안 정교조 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촌지 거부 운동부터 지금 혁신학교 운동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지나온 세월이 아니고 거기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계속 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의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다. 그런데 큰 담론만 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것이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제가 현장 경험이 있는 자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적합자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다. 부지런히 혁신 작업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네. 의지도 갖고 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교사로서 31년 동안 지내면서 아까 뭐 아름다운 좋은 것도 꽤 있다. 근데 그런 거 말씀은 제가 여쭙지도 않고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생각나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내가 교사여서 좋았다 하는 거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수도 없이 많죠. 좋았던 네, 거. 그러니까 31년을 하죠. 네, 네. 애들하고 늘 행복했기 때문에 학부형들하고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늘 학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감 도전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이 대의 때문에 이제 내가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의 기억은 이게 있어요. 제가 정교조 교사는 촌지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촌지를 한번 받았어요. 정교조 설립 이후에? 네. 네, 네. 1992년인가 그렇습니다. 1992년 제가 발령받고 3년 차. 네. 제가 90년에 받았으니까 92년이니까 3년 차가 네. 되겠네요.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젊었으니까 다들 막 촌지 거부 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그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촌지 거부를 한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모자를 탁 눌러쓰고 되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학부형이었나요? 학부형. 네. 그러면서 촌지를 내놔요.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그때 강남은 100만 원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저는 북부로 발령을 내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도 뭐 30년 전에 1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네.
강남에 비하면 적다는 거고 그분이 이제 이걸 좀 받아달라. 내 아이를 위해서. 존재 안 받는 교사인 거 안다. 받아달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이제 상당히 깊은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겠다. 이 아이를 생각해서 잘 돌봐주라고 이걸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받았고 마지막으로 받은 촌지입니다. 그래서 그 촌지를 가지고 교실에 가서 이제 애들 빵도 사주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 먹으라고 빵을 줬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쓰는데 10번을 사줬습니다. 10번. 아이고, 네. 왜냐면 10,000원씩만 사줘도 네.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으쓱으쓱하고 기가 안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1년, 6개월 아니고 1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가 그 기뻐하던 모습이 여전히 저한테는 어깨 좀 뽕이 들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 어깨에 힘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치관 형성도 그렇고 자존감을 좀 갖고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가 교육의 본령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신 강신만 후보 우리 구독자들께 포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히딩크를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히딩크. 저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상당히 보고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축구 월드컵 나가면 16강에 들어가는 것을 늘 꿈꿨는데 히딩크는 단숨에 우리가 다음에는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잖아요. 실제로 4강을 이루었고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정말 된다면 저는 지금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 그리고 거기에 희망의 길을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열어서 다음을 또 상상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리더가 될 자신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만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31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조희연 후보 당선 직후에는 서울시 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부위원장도 지냈고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강신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